자, 안녕하십니까. 슈퍼소닉 TV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또 이 얼마 전 국민적 자부심을 세웠던 미라클 작전이 이번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좀 안 다루는 부분을 사실 오늘 저는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하러 나왔는데, 저희 슈퍼소닉 TV는 지금 현재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오늘 바로 김대영 군사평론가님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예. 아프간 정세가 사실 그 작전을 수행했을 때만 해도 네.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네. 아마 그 구독자분들도 뉴스 통해서 막 폭탄 테러도 났었고 막 여러 정말 그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작전을 100% 성공했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국군의 그야말로 그 능력을 최대한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요 미라클 작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우리가 정부가 결정했던 한 390명 되는 아프간인들을 사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철수를 시킨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을 위해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와 그다음에 C-130J 수송기가 이제 이번에 동원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군의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네. 또 CCT 분들도 이번에 작전에 참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보안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작전이 실제로 이렇게 네. 뭐 뒤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작전 성공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번 미라클 작전이 예.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두 번째 해외 난민 구출 작전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안 다루는 게 전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건국 이래 두 번째 그 해외 난민 철수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네네.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좀 언급했지만, 그 남베트남이 이제 패망하면서 사이공에서 이제 철수하는 그거를 과거 이제 1975년에 네. 우리 해군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해군이었습니까? 해군이 했어요. 그래서 1975년에 네. 십자성 작전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남베트남 난민도 있었고, 네. 그 안에는 이제 우리 국민도 같이 철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자면은 당시 우리 교민 354명, 그리고 이거 포함해서 한 1,900명 되는 인원이 당시에 이제 해군 LST 전차 상륙함에 타고 남베트남 사이공에서 부산까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결국 이제 한국까지 무사하게 돌아오셨는데, 자, 그런데 이번 미라클 작전이 자칫하면 노출이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66명으로 선된 이제 특수 임무단이 구성이 돼서 KC-330 공중급유기하고 한 대하고 이제 C-130J 군수공기 두 대로 현지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항공기가 어떻게 갔냐? 여러 나라를 이제 거쳐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사전에 미리 다 이렇게 그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니 영공 통과를 해서 여러 나라 정부에 어떻게 이제 공문을 또 보내게 되고, 아니면 현지 외교 우리 공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제 하거든요, 이걸 다. 쉬타고 그냥 바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 난리 나죠, 그랬다가는. 근데 이제 이 KC-330하고 C-130J가 갈 때 항공기 식별부 그 장치가 있어요. 그걸 키고 이제 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추적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경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경로가 나왔고, 또 우리 이 팀들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항로 중에 대만이 있었어요. 대만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만에서 대만 언론이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가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 이 민간 항공기, 군용기 추적하는 사이트에 뜬 거예요. 근데 아찔했던 게 뭐냐면 C-130J 이 수송기가 대만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베이 도심 그 상공 그 근처 지나간 거예요. 도심을 통과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도심은 아니고 하여튼 그 근처를 지나간 거예요. 대만 언론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한 거죠. 아니 이 대한민국 공군 이 수송기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왜 나타난 거지? 그렇지. 된 거예요. 정말 근데 사실 이제 대만 정부에 저희가 감사해야 될 게, 언론이 그렇게 나왔으면 사실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목적 때문에 가는 건지. 그럼요. 근데 대만 정부가 함구를 했군요. 함구를 해줬어요. 만약에 대만 정부가 자기 일 아니라고 얘기했다라면
노출될 뻔했죠. 像这样的轰隆声响，西幺3栋运输机特有的低沉声音，在周一清晨台北上空吵醒不少民众，甚至打开飞航软体，不得了了。墨绿色外表，南韩西幺3栋军用运输机会出现在台北上空，主要是从韩国载运战机零件到泰国，行经台北航管。而这两架军机事前 만약에 그때 대만 정부에서 한국 공군 C-130J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작전이 좀 아찔할 뻔했죠. 정말 아찔했죠. 근데 이제 일본 꼴 날 뻔했던 거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일본은 제가 그 뒤에 말씀드렸지만 예. 일본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자기네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잠깐. 네. 이거는 이따가. 예, 이따가 뭐 얘기하자. 그것도 있고 예.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와 군이 굉장히 이 보안에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썼고 사실 뭐 이게 시끄러워서 잘 될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군 항공기의 영공을 통과해준 그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네네. 우리나라의 찐친. 찐친. 네, 찐친. 진짜 찐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줬고 이런 부분 우리가 이들 나라들에게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작전에 투입했던 KC-330하고 C-130J 네. 얘네들은 어떤 항공기입니까? 이번 작전에 투입된 이제 C-130J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저희 예. 팬들은 보통 아닙니다. 예, 그런 수송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제 주로 C-130J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자면은 C-130J-30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짝대기 30. 네, 짝30은 이제 뭐 그렇게 길게 부르면 또 이게 기사 불편하죠, 쓰기도 나쁘고 예. 또 이제 하는데 기존 이제 C-130J라는 수송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금 이제 한 늘린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늘린. 대략 이제 미터 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앞뒤로 한 2m 좀 넘게씩 이렇게 늘린 거예요. 한 그래요? 4.5, 5m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이제 동체 연장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공군이 C-130H도 있고, 그다음에 네. H-30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C-130J-30도 있고, 이제 C-130도 두 종류를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C-130J는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C-130 계열 수송기 가운데 가장 최신형. 네, 가장 최신형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 중에 그런 생각 하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 사람 많이 태우려면 KC-330을 바로 카불로 들여보내지 왜 C-130J를 또 이렇게 얘를 따로 이렇게 들여보냈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아마 없네요. 이제 그런 생각 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KC-330은 사실 애초 목적이 공중교육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그런 항공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공중급유를 하려면 이게 안전한 공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C-130J보다 KC-330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C-130J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났을 때 그야말로 전방에도 막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생존 장비라고 합니다. 생존 장비. 우리가 생존한다는 생존 장비. 그래서 이제 적 지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이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지 장비, 뭐 RWR 뭐 미사일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뭐 체프 플레이어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뭐 더 좋은 장비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뭡니까? 수송기에도 방탄을 합니다. 수송기에 방탄을 합니까? 네, 방탄 작업을 해요. 방탄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쟁터도 들어가야 되니까 총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공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 부위에 방탄판을 집어넣어요.
아, 중요 부위에. 저는 그 실제로 전체적은 아니고. 네, 저는 실제 그 작업하는 것도 봤는데. 네네. 항상 실제로 보신 게 많아요. 봐야 안 보면 사실 몰라요. 야.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는데. 네네. 어떤 부위 쪽에 이 방탄? 주로 이제 조종석이라든가 아니면 앞쪽에 조종석. 조종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고 중요한 뭐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전자장비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 거기 만약에 네, 그렇죠. 총에 맞거나 포탄에 그냥 맞으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조종불능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설비, 그런 장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C-130J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파키스탄에 있는 이제 네. 기지를 네. 일종의 이제 모기지로 하고 거기서 KC-330은 이제 대기하고 있고 C-130J들이 카불 공항으로 날아가서 난민들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얘 이름이 허큘리스입니까? 헤라클레스, 그리스어로 하면 네. 사실 수송기 중에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대단한 있어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수송기예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2,500여 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근데 이제 뭐 자동차는 막 진짜 수십만 대인데 그거 뭐 비교할 건 아니죠. 항공기는 네. 솔직히 1,000대 넘어가면 베스트셀러라고 봐야 돼요. 대박 그러니까 아이템 군용 아닙니까? 항공기, 네. 민항기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실제로 그 마리에타에 있는 그 네. C-130 생산하는 그 공장을 직접 공장.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C5 살짝 얘기 드렸죠. 갔다 왔다고. 그렇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구역에서는 C-130 만들고 다른 한 구역에서 이제 C5M 이제 슈퍼 갤럭시 그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터보 프롭 엔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C17은 제트 터보팬 엔진 달려 제트 엔진이잖아요. 터보팬 그렇죠. 엔진. 얘는 프로펠러인데 좀 구린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재래식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뭐 임무나 역할에 따라서 네. 오히려 이제 터보프롭 항공기가 더 유리한 것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17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이 좀 높게 장착이 돼 있어요. 위쪽에 있잖아요.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비포장 활주로 같은 데서 돌이나 이런 게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을 또 이렇게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된 거고, 반면에 이제 터보프롭 항공기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적죠. 그리고 유지비도 좀 적게 들고, 일단 이 제트 연료 터보팬 엔진 쓰면은 기름을 또 많이 먹고 하니까 우리가 차를 살 때도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네. 많이 팔렸냐, 많이 쓰냐, 유지비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엄청 따지죠? C130은 그야말로 뭐 베스트셀러라 부르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C130 수송기가 개발된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1954년 8월 23일에 첫 비행을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대충 아실 텐데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뭐 60년 이상 됐다라고 봐야죠.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C130 하면 떠오르는 게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기수 부분, 그렇죠. 이게 이제 노즐 레이돔인데 요게 이제 하나의 C130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는 이게 레이더 아닙니까? 이쪽 이제 레이더 덮개입니다, 이게. 아, 네, 레이더 덮개인데 그 전에 C130A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B형부터 그 다음 형부터 이제 레이더가 들어가면서 여기 레이돔이 이제 생긴 거죠, 앞에. 그러면 지금 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띠게 됐고, 네네. 이제 뭐 터보프롭 엔진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이 가스 터빈 엔진의 일종의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스 터빈 엔진으로 프로펠러를 구동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얻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야, 그럼 연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항공기들은 주로 이제 피스톤 엔진 그런 걸 많이 썼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트 엔진의 장점과 피스톤 엔진의 장점을 이렇게 합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수송기는 사실 이제 화물을 많이 나르잖아요. 그렇죠. 뭐 인원도 수송을 하지만 이 C130이 이 수송화물 팔레트를 적용한 최초의 그런 수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용 수송. 네, 그래서 아주 화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탑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완전히 이 이후로 C130 때문에 예. 완전히 교과서적인 어떤 수송기가 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송기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터보프롭 엔진도 그렇고 이 팔레트 시스템도 사실 이 C130을 통해서
다용 수송기들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 공군에는 언제 도입이 된 겁니까? 사실 우리 공군은 지난 1988년에 88 올림픽? 예, 그때의 4대를 시작으로 아. 이제 90년대까지 해서 모두 이제 12대의 C-130H 수송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공군이 이전까지는 C-123, C-123라는 C-123 프로바이더 수송기를 운용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수송기는 사실 지금 C-130에 비교해 보면은 좀 작은 수송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한 CN-23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N-235? 네. 네. 근데 이 C-123 수송기가 뭐 우리 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안타깝게? 사고가 많이 났던 그런 항공기였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1982년도에 네. 큰 추락 사고가 2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뭡니까? 첫 번째로는 제주도 그 한라산 인근에 이제 추락을 하게 돼요. 82년도에. 아, 그래요? 707 부대 아시죠? 아, 707은 알죠. 네, 707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 특수부대이자 지금 또 핫한 부대 아니에요? 네, 대테러 부대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작전 이름이 봉황새 작전이라고. 봉황하면 대통령. 그렇죠. 그 대통령 경호 임무 때문에 제주도 이제 경호 임무 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전원 사망하는 굉장히 그런 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네. 청계산에서도 청계산이요? 네, 청계산에서 한번 사고 양재 뒤에 있는 그 청계산이요? 네, 맞습니다. 청계산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특전하사관으로 가시면 특수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특수전 학교에서 교육 받으면 이제 공수 교육도 같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특전사 이제 공수낙하 해야 네네네. 되니까 공수낙하 요 교육하다가 그때도 이제 청계산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전원 사망하셨죠.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저기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네,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또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특전사에서 또 오래 하셨고. 예. 그래서 그때 야 빨리 수송기 빨리 사 바꾸자. 그래서 이 1230H 구매를 급하게 좀 했어요. 아, 그럼 82년도에 C123의 사고로 인해서 네. 88년도에 네. C130 네, H 모델. H. 네, 대시 30. 그 얘들 연장. 4대를 구입하게 네. 된 거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 거죠. 아, 그래서 우리 공군이 그 4대를 1230H-30 모델 4대를 사고 추후에 또 그냥 기본 모델 1230H 8대를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총 12대를 90년대에 이제 보유하게 된 거네요.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입된 1230H 수송기들이 뭐 또 여러 우리 군이 이제 해외 전개할 때 많이 이제 도움을 줬는데 91년 이제 걸프전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93년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그다음에 99년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뭐 2003년 이라크 파병 등 그야말로 우리 군이 해외 파병할 때마다 크고 작은 활약을 많이 했죠. 상당히 좀 잘 산 케이스고 잘 쓰고 있는데 2010년에 이제 요번에 작전에 투입된 C-130J-30 모델 요거를 4대를 이제 추가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이었어요. 아, 그것이. 예, 그게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이고 지금 이제 2차 사업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애초 대형 수송기의 목적은 사실은 해외 파병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 예를 북한에 전쟁이 나면 사실 이제 탄약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육해 공군이 여러 탄약이 필요하잖아요. 요걸 이제 전쟁 났을 때 빨리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오키나와. 오키나와 가데나에 보면 이제 와샤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유사시에 쓸 그런 탄약들이 좀 보관이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빨리 가져오는 목적으로 애초 소요는 2대였어요. 애초 소요는 2대였는데 이제 뭐 해외 그런 파병도 많아지고 한다 해서 그럼 우리 4대로 하자. 늘어서 이제 1230J-30 모델을 4대를 이제 구매하게 됩니다. 일단 이 C130H하고 J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사실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개 다 이제 보시기에. 근데 이제 H는 프로펠러가 4개고
J는 이제 6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프로펠러 모양도 좀 달라요. J는 좀 이렇게 뭐 항공역학적 뭐 이런 고려해서 좀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돼 있는 형식으로 돼 있고. 야, 그럼 또 거기에 또 최신형 엔진이 당연히 그렇죠. 붙게 되는 겁니까? 최신형 엔진도 장착돼 있고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투기에 쓰이는. 아, 그 전투기 주로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C130J에는 기존의 이제 모델에는 안 썼던 전투기에 쓰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야, 수송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종사들의 니즈가 있었겠죠. 아, 이 조종을 해보니까 계기판 봐야 되면 이렇게 내려봐야 되고. 힘들다.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완전 자동화 첨단 시스템이 이제 예, 장착이 된 그러니까 이제 거네요. 기존의 C130H는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좀 있다 그러면 C130J는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항공 전자연비가 좋아지니까 네네. 이 승무원 숫자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네네. 그 C130H 같은 경우에는 네.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가 있었어요. 항법사. 네, 항법사. 구독자분들 중에 항법사가 왜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민항기에도 여객기에도 항법사가 있었어요. 747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된 모델 보면 747 400부터 이제 2명으로 됐는데 옛날에 왜 그러냐면 이제 항법 장비들이 별로 이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계산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항공기 운용과 관련돼서 또 엔지니어적 성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명이 주로 했었는데 C130J부터는 항공 전자장비도 좋아지고 또 뭐 GPS 뭐 이런 장비들이 새로 추가되면서 2명으로 이제 조종사, 부조종사 이렇게 딱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130J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허큘리스에서 슈퍼가 또 붙어요. 슈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슈퍼 허큘리스가 이름이 싹 붙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C130J는 뭐 우리나라 이제 포함해서 한 400여 대 이상이 지금 미공군도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5개 대륙 18개 국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C130 이 베스트셀러 수송기의 그 뒤를 계속 잇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계속 생산 중이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이 C130 계열 수송기들은 또 민간용도 있어요. 민간용 모델도 따로 있어요. 또. 그냥 화물 수송.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수송기도 있고 그리고 일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C130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미국과 관계가 안 좋은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관계가 안 좋거나 네. 그렇다고 동맹이라고 하기 또 애매모한 나라도 있잖아요. 애매한 나라.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네. 그걸 사면 돼. 민간용 그 C130 그럼 민간용으로 사면 되는구나. 네, 그렇게 사면 돼요. 그럼 얘는 항속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C130J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16톤 정도 화물 싣고 16톤. 한 3,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륙간 보통 생각하면 5,000km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벅찬 거죠. 그러니까 한번 둘렀다가 어디서 쉬어서 다시 급유받고 이제 가는 뭐 이러면 이제 대륙간 횡단이 가능한데 네네. 자체적으로 좀 가려면 좀 어려운 약간. 근데 사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거의 전략 수송기죠. 파병도 많이 갖고 뭐 이랬고 그래서 이제 C130 해외 전개할 때 보면 한번 어디 둘렀다가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쉬었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C130J 즉 C13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이제 또 우리가 KC330에 대해서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잠깐! 잠깐! 예. 지금 저희가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네. 이 뒤까지 지금 한 방에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우기 얘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사실 이 KC330 시그너스는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가 바로 이 KC330 시그너스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총 4대가 이제 도입을 됐는데요. 네네네. 이 KC330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중급유기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프로브 앤드 드로그 방식인데 네네. 이건 뭐냐면은 이게 공중급유기가 이렇게 있으면 네. 뭔가 우리 차로 비해주면 이제 차에 기름 넣을 때 이렇게 뭐 라인. 긴 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호수. 예, 그 호수가 이제 비행기에서 쫙 흘려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전투기가 거기 앞에 이제 꽂죠. 꼽아서 예. 급유를 하는 도킹. 게 방식인데, 예. 근데 이 방식을 쓰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니겠죠.
사실 많은 항공기에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 플라잉 붐이 좀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미공군 사실 플라잉 붐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플라잉 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KC-330 뒤에 보시면 이제 뭔가 긴 이렇게 관 같은 게 달려 있죠. 아, 지금 영상 나갑니다. 네, 긴 관 같은 게 달려 있죠. 아, 저관입니까? 네. 그래서 이 관을 이 전투기에 삽입을 해서 급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쓰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항공유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KC-330에 장착된 플라잉 돔 같은 경우에는 네. 분당 최대 1200갤런의 항공유를 급유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200갤런이 예. 4542리터. 어마어마한 양이죠. 와. 그러니까 보통 중형차 연료 탱크에 한 55리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5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4542리터면은 중형차 80대들 그런 양이에요. 그 정도 따졌을 때. 네. 이 공중급유기 사업이 영어로 이제 KCX 사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것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처음에 KCX 사업을 이제 공군이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은 90년대로 갔는데 이게. 아, 또 다시 과거로의 네, 회귀입니까? 1990년대로 가는데 예, 예. 90년대 우리 경제 좋았잖아요.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 좋았잖아요. 최고의 공기 IMF 터지는 쪽에 거기까지 바로 정말 전까지. 좋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도 경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도 전력 증강 사업을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사업화가 안 되고 이제 공군에서 검토하던 단계였는데, 근데 IMF 빵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FX 사업, 이제 차기 전투기 사업 그때 1차 사업했을 때 이게 줄줄이 다 밀렸거든요. 이제 공중급유기 사업, 뭐 조기 용보기 사업 다 밀렸거든요. 거기 또 밀린 거 있어요. 뭐야? 우리 아버지 사업. 아버지 사업 밀리셨구나. 아, 처참하게 아주 밀려가지고. 그때? 예. 그 당시, 그때였습니다. 죄송한데 그때 저희 집은 잘 됐습니다. 죄송한데 그때 저희 집은 잘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 그때 빵빵 터졌을 때였어요. 그때 얼마나 알바를 했는지. 그때 고생 등록금, 많으셨구나. 대학교 등록금 내려고. 그래서 예, 그때 예. 이제 밀려서 상당히 공군에서 우선순위가 좀 뒤였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한번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 이 방공식별구역 지키기 위해서는 공군이 공중급유기 반드시 필요하다. 또 독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갑자기 선포하면서 우리 그 방공식별구역이 넘어오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그 방공식별구역 이 지키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장시간 떠 있어야 되고, 장시간 떠 있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 2호도 이거 지키려면 네. 공중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힘 받아서 야. 예산 받아가지고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KC-330은 네.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애초에. 여객기를, 그러니까 공중급유기들이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여객기를 기반으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특장차라고 많이 하죠. 기존 차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 개조해서. 그러니까 공중급 우리 KC-330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A330 여객기를 기반으로 공중급유기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어버스가 먼저 이제 그걸 한 거죠. A330 MRTT라고 해서 공중급유기도 하고 화물 수송도 하고 인원 수송도 하는, 그러니까 다목적 공중급유기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MRTT 요 이름은 그냥 뭐 에어버스가 좀 만들어낸 이름이고, 그 전에 이제 다른 공중급유들도 사람 실어 나르기도 하고 물건도 싣고 공중급유도 하고 다 했어요. 이제 좀 약간 제약이 있었지만. 자, 예. 그럼 C130도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예. 그 이 KC330도 혹시 베스트셀러에 속합니까? 그 A330 여객기 자체도 사실 이제 베스트셀러 여객기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 공군도 쓰고 있고, 네네네. 싱가포르 공군도 쓰고 있고, 뭐 유럽도 뭐 여러 나라, 영국, 뭐 프랑스 여러 나라 쓰고 있고, 한때는 미 공군의 차기 공중급유기도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나중에 혹시 제가 또 예. PD님 시간 주시면 할 게 있는데, 난 시간 다 줄 거야. 예. 나중에 다 줄 거야. 미 공군도 이제 KC-135 저희 그 공중급유기 대체 때문에 네네. 거기도 KCX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보잉은 미 공군 공중급유를 거의 다 이제 했었고 했는데, 그때 이 A330 MRTT 이 공중급유기를 네. 덜컥 선정을 한 거예요, 미 공군이. 진짜? 근데 이제 그때 난리가 났죠. 야, 미국에서 다 만드는데 왜 외국 걸 사?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다시 취소되고, 결국에는
미 공군이 사업을 다시 해서 지금 이제 미 보잉사의 KC-46이라는 공중급유기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사실 우리 KCX 사업할 때도 KC-46이 들어왔어요. 미 보잉사의 KC-46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는 막 미국에서도 개발하고 막 시제기 막 이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을 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KC-330이랑 미공군이 지금 이제 배치하고 있는 KC-46을 비교해 보면 우리 KC-330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장차 개념이에요. 예. 네, 특장차 개념. 개조 차량. 네, 개조 차량 개념이고 예. 반면에 이제 KC-46은 완전한 군용 스펙을 적용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공중급유기예요. 오. 그래서 몇 가지 있어 보이는데 벌써? 아니 몇 가지 정말 왜 이런 기능까지 넣었지 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방탄 관련된 거 우리 앞에 지난 네네네. 시간에 K10-30 얘기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방탄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EMP 아시죠? 전자 스펄스 네. 맞나? EMP 방어 능력도 있어요. 완전히 다 막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핵폭탄이 터졌다, EMP 공격 받았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EMP 보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가격이 셀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천조국 미국의 ROC인 거죠. 지금 작전 요구 성능인 거죠.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KC-46은 정말 그러니까 그 보잉사에서 그래요. 공군의 그 군 요구에 맞는 정확히 들어맞는. 네, 그런 거를 다 적용한 최초의 공중급유기라고 얘기를 해요. EMP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거든, 사실 공중급유기에다가. EMP는 저기 스타크래프트나 저기 매트릭스에서 나오셨으니까 네. EMP. 제가 봤을 땐 그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미공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랬던 모델이네요. 네, 그래서 이 AC330 여기의 가격이 사실 네. 모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당 뭐 1,000억, 2,000억 다양한데 그 가격에서 이제 KC330은 네. 당시 이제 KCX 사업의 예산이 1조 5천억이었어요. 1조 1조 5천억이 4대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1,000억, 2천억보다 비싸잖아요. 비싸죠. 훨씬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특장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공군의 요구에 맞게 특장을. 다 이제 업그레이드. 개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적의 대공 미사일을 회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존 장비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KC-330에는. 근데 C-130J에 달려 있는 것보다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 KC-330에 달려있는 이 지대공 미사일 교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덜컴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덜컴? 네, 덜컴.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적의 그런 열추적 미사일 있죠. 네네네. 이걸 교란시키는 장비예요. 적외선을 어떤 원리냐면 그러니까 체프 플레어는 이렇게 해서 뿌리잖아요. 뿌리잖아요. 네.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비행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무슨 볼같이 동그랗게 유리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 이제 그 장치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사일 탐지기를 통해서 미사일 날라온 방향을 이제 알면은 거기 있는 이제 이 장치가 이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미사일 그 탐색기 C커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마비를 시킵니다. 강력한 그 적외선을 쏴서 일종의 저기 우리가 껌껌한 데 있다가 밖에 나오면은 갑자기 이러죠. 눈부시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오다가 이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사실. 센 적외선을 쐬서 이 C커 탐색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이 이제 방향을 잃고 막 헤매다가 떨어지겠죠.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의 이제 회사가 만든 건데 그 장비 이름이 재밌어요. 뭡니까? 뮤직? 네, 뮤직이 MUSIC. Music and mini music for helicopters and medium fixed wing aircraft. J music for transport aircraft and tankers. And C music for commercial. 네, 뮤직 장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이해도 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뭐야? 저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빛, 교란. 나이트에서 이거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사실 느낌. 좀 비슷한 원리긴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C 뮤직 뮤직 그 계열 장비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뭐 이제 KC-330에 달려 있고 또 다른 우리 공군의 항공기에도 달려 있는 데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KC-330 얘는 주로 어떤 임무에 투입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제 공중급유기잖아요. 네. 공중급유 임무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최근에 활약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네. 뭐 2020년에 작년에 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도 했고, 아, 예. 그다음에 아크 부대 파견 나갈 때도 UAE? 네, 유해 아크 부대 파견 나갈 때도 또 활용이 된 바가 있고, 가장 최근에 8월 15일에는 홍범도 홍범도 장군 예, 유해 송환할 때도 이제 활약을 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KC-330 정말 잘 샀구나 우리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잘 쓰이고 있네요. 정말 잘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공중급유 임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뭐 지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수송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KC-330은 공중급유도 하고 화물 수송도 하고 인원 수송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륙간 비행 가능하니까 네네. 그런 용도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그야말로 납세자들에게 만족감을 준 그런 항공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공군 항공기 중에. 와. 네. 그래서 이번 미라클 작전에 쓰였던 수송기 2대. 예. 그래서 아주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 예. 자, 다음 아이템은 또 아주 화끈한 화력. 국산 화력으로 돌아옵니다. 예. 사실 우리 밀덕분들이라면 예, 예. 다 아실만한 아, 뭘까요? 바로 국산 다연장 로켓포 천무입니다. 아, 천무. 예. 자, 천무로 다음 시간 밀리터리 인사이드 돌아오겠습니다.